떨리는 목소리.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40년 전 이들은 거리에서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들에게 돌아온 가혹한 국가폭력. 인격은 뭐 걸레가 되는 거죠, 완전히. 그리고 가장 악랄하고 더러운 수법이 바로 그거예요. 빨링이라는 소리가 이 가슴 속에 엉덩이가 저기 있어가지고 그 칼을 품고 진짜 앞에 닥치면 그 사람을 죽이고도 남아요. 그날 이후 그들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전쟁이었어, 전쟁. 그러나 우판장님이 오셔야겠다면서 문을 내더라고. 그들은 아직도 국가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국가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해 주세요. 40년 잊혀진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화창한 봄날의 캠퍼스. 이 학교 77학번 정광민 씨가 오랜만에 모교를 찾았습니다. 학교가 많이 바뀌었고 그때하고 분위기도 많이 다릅니다. 40년이 지났는데 부산대 학생들이 글쎄 이걸 부모항쟁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네요. 79년 10월 16일 부산대 학내 시위의 주동자, 부마 민주항쟁의 주역입니다. 부마항쟁으로 독재 정권이 무너졌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지만 그는 아직도 국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수십 년 그가 짊어져야 했던 고통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국가로부터 또 한 번 버림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재판에 직접적으로 그런 식으로 영향을 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고, 그러나 그렇게까지도 현저하게 재신무죄의 사유가 명백한데도 그걸 뒤집을 정도의 그런 식으로 판결이 나올 거라고는 그렇게는 예상을 못했죠. 부산대학교 제1사범관. 이 건물 한 강의실에서 부마 민주항쟁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였나? 여긴가 하여튼 여기 같습니다. 엄청나게 긴장했죠. 왜냐하면 어저께 15일 날 이 뿌려졌고 그리고 경찰이 쫙 깔렸을 거라고 하는 건 우리가 현히 상상할 수 있는 건데 나도 굉장히 그거는 긴장을 했죠. 당시 대학생 가면 검은 그 비닐 가방 거기에 유물 넣고 이렇게 가는데 이 글이
부마 민주항쟁의 불씨를 담긴 선언문입니다. 공평한 소득분배. 경제학을 배우는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이거는 불공평하다. 이거 자체는 지금도 우리가 소득분배가 어떻게 공평합니까? 못하죠. 이 왜 이렇게 못 사는 사람은 여전히 못 살고 이러느냐. 이게 박정희 경제개발을 많이 했다는데. 박정희의 유신헌법 발효 7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부산대에서는 유신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대가 형성됐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거 몇 명이라도 모여서 시위를 한번 해보려고 그게 될까 노심초사했는데 이게 이런 정도로 막 불이 붙어 버리니까 이야 막 뭐 속으로는 뭐 감탄하고 도대체 이제 일이 이제 버려 터졌다 이제. 계엄군은 10월 16일 부산대 첫 시위에 3,000명이 집결했다고 기록했습니다. 79년 부산대 재적성은 7,000여 명입니다. 부산대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은 다 왔던 것 같아요. 의외로 되게 많이 이제 붙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몇 명인가 감이 안 잡힐 정도였으니까. 사람이 그런 사회를 만들 수가 있을까? 그런 정도로 정말 엄혹한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절에 이게 아니다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 제 생각에는 부산 아니고는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 나한테 질문한 것 중에 많은 게, 언론인들이 질문 가장 많이 하는 게 부산 사람 기질이 뭐냐 그런 얘기를 해요. 부산은 그 태풍 불 때 그 파도 아이가, 내가 그런 얘기를 하지. 바위라도 그냥 깨치는 그런 한번 그게 옳다 생각했을 때에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다, 훨씬 다르다 그런 얘기가 하죠. 부마항쟁 둘째 날인 79년 10월 17일 5만 명의 시민이 부산 남포동에 집결합니다. 시민들은 시인의 중심과 16개 파출소를 불태우고 부쉈습니다. 시청과 세무서, 언론사가 시민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부마항쟁이 아무리 일부 폭력성을 보였다 하더라도 밤으로 가면서 그 타겟은 명확했다. 그때까지 국민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던 곳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순 거짓말만 해대던 언론기관들. 4.19 혁명의 도시 마산으로 번진 시위는 한층 더 격렬했습니다. 시위대는 집권 여당의 당사를 불태웠습니다. 그 민주공화당 당사를 이제 그 셔틀을 부수고 들어가가지고 부수고 그 나무로 된 긴 현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떼와가지고 그 맞은편에 주유소가 있었는데 주유소에 이제 기름을 뽑아가지고 그거 상징적으로 그 현판을 불태우고 막 이렇게 했죠. 마산 시민들은 100여 개 공공기관 건물을 불태우거나 파손했습니다. 18년 독재 정권이 거센 저항의 파도를 맞았습니다. 부영극장 앞에서 경찰차가 뒤집어지고 차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꽃이 그 2층, 3층 높이까지 불꽃이 솟아오르고 시민들이 그 둘러서서 같이 애국가를 부르고 하는 그런 모습도 기억에 남고. (79년 10월의) 부마항쟁. 그때 저는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멀리 부산에서 전해진 항쟁 소식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죠. 그들의 용기가 놀라웠고 전율이 흘렀습니다. 초법적인 긴급조치가 살아있던 그 시절, 누군가 앞장선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부마의 주역들은 이후 무자비한 국가폭력에 희생됐습니다. 우리 민주화운동 역사에서 처음으로 성고문을 당하고 그 사실을 증언한 두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그거는 이제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그런 얘기들인데 우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했는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그게. 두 친구가 경남대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이 학교 국문과 77학번 동기생입니다. 두 사람은 부마 항쟁이 일어나기 전 79년 여름부터 반독재 시위를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바에는 뭐 살아있는 거나 죽는 거나 크게 다른 게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그리고 이 체제를 내가 참을 수 없으면 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 10월 18일 부산의 시위 소식이 전해지자 경남대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5시에 3.15 탑으로 가면 좀 끌면 6시 정도 되면 자유수출해서 오면 시가전이 될 거다고 시간대를 계획했던 그대로 한 거야. 교문 밖으로 진출한 학생 시위대와 소식을 듣고 몰려든 시민들이 합류했습니다. 두 사람은 우왕좌왕하던 시위대를 정렬시키고 구호를 외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경찰이 두 사람을 덮쳤습니다. 피가 찰찰찰 나면서 잘잘잘 끌려가니까 남학생들이 막 돌을 던지기 시작했고 또 우리를 잡으려고 오게 됐어. 시민들이. 그러니까 여자애 둘이가 죽었다. 갑순이하고 제가 이렇게 검거될 때 체포 당시에부터 그 사람들은 그것부터 노렸거든. 그들이 노린 것. 부마항쟁 당시 보안사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여성들의 시위 참가를 막기 위해 그들은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7개월 뒤 광주에서의 군은 한층 더 악랄했습니다. 5.18 당시 육군 작전 참모였던 김재명 씨가 광주항쟁에서 자행된 성폭력을 해명한 대목. 끌려간 경찰서 유치장에서 악몽 같은 고문이 시작됐습니다. 마산 경찰서로 연행된 두 친구는 지하 취조실에서 지독한 성고문을 당했습니다. 그 25일 날은 여튼 뭐 내가 입으로 말하기 싫고 이거 갈 때까지 간 거라. 그래갖고 막 지하에서 고문 당하고 오다가 내가 너무 파김치가 되고 그러니까 보성출은 이걸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저것도 경찰이 마지막에 옷을 입혀 이러고 오는데 내가 방심한 틈을 타서 톡 꼈어. 어쨌든 계단을 올라가갖고 지하 그 옥상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이제는 이것보다 강도가 세면 내가 누군가를 불든지 뭐 찍으라는 대로 찍고 다 하겠더라고. 뭐 이제 간첩으로 먹는다는 느낌. 내가 몰랐던 사람을 해운대에서 만났다고 이것만 찍으면 된다고 하면서 자꾸 하는데 나중에 찍겠더라고. 내가 이제 내일은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어버리려고 이 사람들 내가 뛰어 올라갔어. 그래갖고 뭐 얼마 안 해서 잡혔지.
여성 수감자 6명이 있던 그 유치장은 매일 밤 숨죽였습니다. 내일이 두려운 밤이 이어졌습니다. 많이 맞았어. 그래서 겁이 나더라고. 너무 맞아가 들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다음에는 또 내 나가면 나도 저러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막 불안해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두 사람은 많이 맞았어요. 응. 많이 맞고 그러고 막 들으면은 막 너무 안쓰러워갖고 울고 그런 기억이 나요. 두 사람은 대통령 사망 뒤 면소 판결을 받고 한 달 반 만에 석방됐습니다. 두 친구를 성고문했던 경찰, 옛 중앙정보부, 그리고 계엄군. 국가는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그 이름을 도저히 말을 못하겠다. 이제 말을 한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날 이제 아무리 나가는 거예요. 부마 항쟁의 많은 고문 피해자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보부는 남조선 인민해방전선 사건을 배후로 조작해 짜맞추기 수사를 하라는 지시를 하달했습니다. 북한을 자백받기 위한 모진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그건 잊혀지지 않죠. 그때 당한 그 고문이나 이런 거는 그게 좀 마음이 그런 생각만 하면 상당히 좀 내 자신이 좀 어떤 데는 처참해질 때도 상당히 많아요. 그거는 잊으려 해도 잊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항문학에 심취했던 서점 직원 황선용 씨는 부산대 학생들과 교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북한과 연계된 부마 항쟁의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김일성과 최승모, 황승용의 관계 이래가지고 그 쫙 조서를 꾸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 연좌제도 있었잖아요. 고문도 고문이지만 내 하나 죽으면 끝날 일을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로 인해서 이름만 나오면 내 입에서 연행되어 오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그는 그 경찰서에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내려와가지고 삼천인데 딱 도니까 복도가 있더라고요. 뛰어가지고 차라리 깨끗하게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머리부터 집어넣었거든요. 그를 가장 괴롭힌 건 거짓 자백이었습니다. 민주화운동 과정의 고문 피해자들 상당수가 상당한 심리적 타격을 입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고문 피해로 인한 어떤 그 트라우마는 다른 트라우마에 비해서 엄청나게 심하고 그 다음에 아주 굉장히 오래가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그 폭력 경험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하는 그런 어떤 무력감이라든가 어떤 자기 비하, 거기다가 자기만 살려고 했다는 거에 대한 어떤 죄책감? 두 사람은 부마 항쟁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경찰은 고3인 두 학생에게 파출소 방화,
경찰관 납치기도 누명을 씌웠습니다. 중부서 가자마자 바로 변하다. 무조건 방화범이래. 무조건. 그러니까 저거는 방화범을 찍어놓고 조사를 시작하는 거다. 20살도 채 안 된 고등학생에게 가혹한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옷을 벗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겁이 나니까 막 옷을 벗었어요. 벗고 바지도 벗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바지도 벗고 속옷까지 다 벗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다시 때리기 시작하죠.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해라. 수건을 갖다가 이렇게 딱 씌우더라고. 코 요리와 입하고 지금 막 가갖고 수건을 씌워갖고 밑에 한 사람 잡고 당기고. 그 노란 식당 가면 노란 주전자 있습니다. 옛날에 그 식당 가면 노란 큰 주전자 물이 째부 들어가거든요. 그 주전자로 이제 그 수건을 붓는 기라 숨이 안 쉬죠. 근데 도저히 못 참고 막 이럴 막 죽겠다 싶어. 아예 막 수분 안 씹히거든. 수분 안 씹히면 더 죽겠더라고. 열흘 넘은 고문 끝에 풀려났지만 그들은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철공소에 다니던 한영식 씨는 대학생 시위를 조종했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말이 안 통해 무조건 하고 이제 어디서 어떻게 이제 데모대를 이끌고 여기까지 올라왔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상황이 이제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나는 일체 차라리 구경을 했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가 어떻게 하더라 이런 말이라도 하면은 막 그 고통은 안 받았을는지 모르겠죠. 10월 18일 검거돼 경찰서 2곳을 오가며 온갖 고문을 당했습니다. 한참 이제 이러면 뭐 고함 이제 치르고 이러면 그러니까 수갑을 찬처럼 네 사람이 이제 딱 이제 눌러가 있으니까 하도 또 막 너무 맞아 놓으니까 그게 이제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다 이래가지고 이러면 너 데모했지 이러면 이제 처음에는 막 몽롱한 상태에 있다가 그 나중에 정신 돌아오면 내가 데모하지 않았다 이러면 또 이제 계속 고문을 가는 거예요. 경찰서 파출소에 불을 지르고 파손했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그는 군사 재판까지 갔습니다. 부산과 마산에서 모두 89명이 계엄 군법 회의에 회부돼 20명이 최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이 일을 이후 몇 년간 아무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국가폭력 트라우마의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어디 가서 하소연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막강한 국가 권력을 갖고 때려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은폐해요. 그리고 그거는 저게 맞을 짓을 했다, 저거 빨갱이였다, 뭐 이런 식으로 피해자에게 낙인을 찍어놨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이 어디 가서 맞았다는 사실을, 아프다는 사실을 호소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죽고 죽음의 시간도 끝났지만 또 다른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나와서 너무 좀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 참 마음에 막 미치겠고 막 머리는 하얗고. 지난 정부에서 출범한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식 보고서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나온 1차 보고서는 부마 항쟁 관련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진상조사 결과 초안에 대해 재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와 피해자들은 이번 보고서가 부실하게 조사된 사실상 은폐 보고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마 항쟁 당시 불법 연행된 시민은
모두 1,563명. 이 가운데 11%인 172명만이 관련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1기 위원회는 위원들이 중도 사퇴하면서 파행 운행됐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조사나 진상규명을 했다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나 인력이나 또는 그 조사하는 권한이나 또는 그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한 상태에서 지난 3년여 거의 4년에 가까운 시간을 이제 아깝게 보낸 거죠. 저희들은 지난 위원회를 뭐 크게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너무 소극적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의 공식 진상규명 보고서는 없습니다. 2010년에 작성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의 44쪽짜리 인권 침해 사건 조사 보고서가 유일한 국가 보고서입니다. 내일이 부마 민주항쟁 기념일입니다.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아직 정리 안 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저와 새누리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어지간하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해요. 상처받잖아요. 국가로부터 폭력을 당해서 국가한테 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했더니 니는 아니라고 하면 그 논리도 없이 앞뒤도 없이 위원인 것만으로는 뭐 손해배상 책임 성립할 수 없다는 식으로 그걸 제가 그 의뢰인들한테 1시간, 2시간을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부마항쟁 첫 시위의 주동자 정광민 씨는 평범한 대학 졸업자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정과자 꼬리표가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부마항쟁 40년 동안 부마항쟁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역사 전쟁인데 이 체제와 이 만신창이가 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정신적이든 내 또 실제 살아가는 여건에서도 그거는 부단히 눈에 보이지 않게 작용했던 부분이고 전쟁이었어요, 전쟁. 2014년 그가 제기한 형사 재심 신청은 1심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재심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2심 법원은 3년을 끌다가 그의 긴급조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또다시 황당한 판결을 내놓습니다. 고문과 폭행을 가한 국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 그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기각됐습니다. 아니 당시 국가공무원들이 뭘 잘못했느냐. 위헌인 그 긴급조치인 줄 알고 그 당시 그랬겠냐. 위헌은 나중에 된 거 아니냐. 그 당시를 기준으로 그 공무원들은 평균적 주염을 가지고 국가에서 해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의 잘못으로 볼 수 없다면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진행 과정은 석연찮은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변정철 변호사도 그렇고 뭔가가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것 같다. 뭐 좀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니냐. 이러고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사이동이 되고 그 판사가 바뀌어 버렸어요. 바뀌었고 원고가 신청한 증인들이 모두 채택됐는데 바뀐 재판부가 이들의 증언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뚜렷하게 고문으로 인정할 뭐 그런 증거가 없다. 말하자면 그건 당신 이야기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판결문 내가 지금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완전히 막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를 보고서 이게 도대체 무슨 영향을 줘 이런 결과가 나오냐.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로 긴급조치 피해자 1,140명에게 줄 1인당 5억 원의 배상금 모두 5,500억 원을 아꼈다고 했습니다.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줘야 할 돈을 묶어놨다며 그 금액까지 자세히 계산한 뒤 박 전 대통령 앞에서 자신들의 치적처럼 홍보한 겁니다. 부마항쟁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다시 한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부마항쟁 관련자들이 제대로 된 국가 배상을 받은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영장 없이 체포해서 사람을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법인데, 긴급조치법이. 그건 국가 이름으로 미안하다고 해야죠. 미안하다고 하고 그 불법 구금에 대해서 사죄하고 보상하고 해야죠. 하지 말라고 해도. 그런데 그걸 대법원이 나서서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 법의 이름으로 더 상처를 주고, 저는 같은 법조인으로서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망가지기 전이지, 내 마음이 망가지기 전. 그때 최갑수는 구김이 없었어요. 세상에 겁나는 것도 없었지만 구김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여자잖아. 그녀는 고문 이후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여자잖아. 안 왔대? 친구들. 아직도 사람들의 눈빛을 경계합니다. 일어나기가 싫었어. 무서웠어. 내가 어떤 얼굴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난 요새도 내가 어디 가면 무슨 얼굴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항상 내가 어떤 얼굴, 내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나도 뭔지 몰라. 태어나고 나서 잡혀간 지 한 달 만에 풀려나 가족들을 만났지만 그의 마음에는 무력감과 분노가 지배했습니다. 그 다방의 형사들이 이제 주로 이제 가끔 한 번씩 옵니다. 이제 그걸 알고 그 칼을 품고 제정마다 밤 한 10시 좀 넘으면 한 12시, 그때 되면 한 12시 되면 다방 문을 닫으니까 문 거의 닫을 때까지 막 골목에 서가 기다리고 참 그리 많이 했습니다. 그래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일이 생각나는 게, 진짜 앞에 닥치면 그 사람을 죽이고도 남아요. 예, 그때 기분은. 육체적 고통보다 그를 끈질기게 괴롭힌 건 낙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빨갱이라는 소리가, 손가락질 하면서 빨갱이 일하는데 참 그거는 지금도 이 가슴 속에 응어리가 져 있어가지고. 옥상열 씨는 지난해 방화범 누명을 벗는 그 법정에서 39년 참았던 회한이 터져버렸습니다. 생긴 그 생각이 없었는데 닭눈물이 쏟아지더라고. 그래갖고 결국 편지 다 못 읽고 판사님이 이제 기록을 녹질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편지를 달라 하더라고. 그래갖고 편지 주고, 그래갖고 판사님이 고생했다면서 무죄를 내더라고. 인생의 반을 죄인으로 보낸 세월. 40년 고통의 시간들은 누가 보상해줘야 할까요? 사과라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잘못했다고. 그래서 40주년에 대통령, 난 언론을 통해서 요구합니다. 이번 대통령 오셔갖고
잘못했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잘못했다고. 꿀 안 짜서 잘못했다고. 국가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해 주세요. 부마항쟁의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지난 40년 동안 국가로부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몸과 마음에 남은 지독한 고문의 흔적, 수십 년 따라다닌 전과자라는 낙인. 국가는 이제라도 사과해야 합니다.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적극 나서야 합니다. 독재를 거부하고 앞장섰던 이들의 인생에 부마항쟁은 무엇이었을까요?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한 부분 구겨져 있고 망가진 부분들, 뭐 그런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했다는 거. 이 부마로 인해서 내 인생이 다 흔들려. 물론 내가 형제들한테 부모한테 손 벌렸으면 다행인지 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고 헤쳐나오면서 난 다시 나를 돌아가라 그러면 나 아득하고 힘들어서 그걸로 못 돌아가. 나 너무 힘들었어. 마산 카톨릭 여성회관. 폭력에 노출되는 게 남자들이 많이 돼 있어요. 군대에서도 뭐 때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성폭력 예방 강연을 하고 있는 최갑순 씨. 경남 지역에 지역 최초의 성폭력 상담소 문을 열고 여성인권 운동에 투신했습니다. 여성학 공부를 우연히 하게 돼서부터는 나는 그건 나한테 복음이었어요. 네 잘못이 아니야. 나는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다 그라는 책의 그 문구를 보죠. 와, 난 정치적인 건데 왜 개인이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지. 이제 나 같은 여자 만들지 말아요. 여성운동을 통해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태어난 딸을 위해 더 열성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 뭐냐? 학교에 끝났는데 다른 엄마들은 우산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엄마는 오지도 않았다. 맨날 바쁘다. 그래서 내가 그 일기장을 보고 우리 딸 보지야. 엄마는 세상을 살면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천둥도 친단다. 난 우산을 나한테 맨날 받쳐줄 수는 없어. 네가 일기에 부르고 단 네가 여자라는 이유로 걸림돌이 되지 않겠어. 그 큰 돌을 치우는 역할을 엄마 더 큰 세상을 만들어줄게. 친구 옥정혜 씨는 경남 하동의 한 마을로 귀촌해 살고 있습니다. 그는 부마항쟁이 끝나고 마산을 떠났습니다. 얘들이 제일 첫 제자들이에요. 그 얘들이 어찌나 똑똑하고 귀여웠던지 지금도 걔들이 기억이 나요. 이후 부산으로 와 전교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부마항쟁은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8대 대선 이후 그는 다시 부마항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 그때가 가장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밤새도록 울었었는데 우리가 목숨 바쳐서 그 체제를 무너뜨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딸이 지금 와가지고 다시 그 아버지 후광을 업고 대통령이 됐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했던 모든 사실을 무위로 돌려버리잖아. 이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부마항쟁이 40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40년 전의 주역들이 다시 부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른 노래가 뭐였어요? 애국가였어요. 이상하죠, 그죠? 왜 애국가를 불렀지? 뭐 다 알고 있는 노래라서 그랬을까? 거리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간절한 마음을 모아 불렀던 애국가. 총칼을 든 군인 앞에서도 시민들의 애국가는 계속됐습니다. 애국가가 그렇게 공포스럽게 들린 적이 없었대요, 자기들. 시위대가 애국가를 부르면은 다시 모여가지고 돌 던지고 하니까. 전경들은 이제 조직이 딱 돼 있으니까 공가를 부르면서 방패를 두드리면서 이제 돌 날라오는 두려움을 이기고, 시위대들은 애국가를 부르면서 다시 모이고. 그들은 무슨 마음으로 애국가를 불렀을까요? 나라를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애국가를 부른다는 얘기는 좀 순수했던 것 같아요. 헌법 전문에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인 4.19 혁명, 부마 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0 항쟁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회를 좀 바꿔가고 싶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부마항쟁 얘기도 하셨고, 그래서 되게 이때까지 한 번도 살면서 그런 얘기를 안 했었는데 한 20몇 년 만에 처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되게 동질감도 많이 느꼈고 또 엄마가 멋있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부마의 주역들은 이제 조부모 세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제일 어른이 된 거죠. 김영일 씨는 경남 지역에서 공익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업주 주소나 이런 게 자체가 지금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으니까 그걸 추적하기 위해서 은행에 저장돼 있는 법 있잖아요. 밀양 송전탑 사건에서처럼 약자 편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공대생이 진로를 받고 변호사가 된 건 어머니의 뜻을 잇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유산이거든요. 어머니가 해왔던 일을 내가 영역은 좀 다르지만 이어받아서 완성이라고 할까? 좀 마무리 짓는다는 의미에서 유산을 상속받은 거죠. 자유를 찾겠다는 열망. 독재로부터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념. 목숨을 걸었던 그들의 용기는 우리의 유산이 되어 촛불로 타올랐습니다. 마르고 닳도록 40년. 너무 늦어버린 걸까요? 그래도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당신들 덕분이라고. 부마는 당신들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말이죠. 이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그리고 공동체가 그냥 부마항쟁이나 광주를 거쳐서 대한민국이 민주화됐다면 그리고 우리가 민주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고 더 이상 어디 붙들려서 고문당하지 않는 지금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어디 경찰서 붙들려갔다라고 해서 고문당할 거다 이제 그 걱정은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먼저 그런 걸 당한 분들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그 덕을 입었으면 그분들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줘야죠. 저는 그게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로 나타났고, 이거 국립으로 국가만 지어놓으면 안 돼요. 결국은 한 사회가, 마을이, 그 공동체가 그분들을 돌봐야 합니다.